써놨는데, 그 이야기는 평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32평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옛날에 중심선 치수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 두세 평 정도, 3.3이니까 아마 한 10제곱 이상 작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내죠. 잘 모르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지었던 것들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후에 이제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이제 뭐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한 60제곱미터 정도 좀 집을 사도 옛날에 있는 85제곱처럼 커 보입니다. 왜? 발코니가 굉장히 넓어졌고, 모든 게 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른 나라 아파트하고 달리 전면 폭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고, 전면 폭 앞에 모두 다 발코니를, 통발코니를 쫙 깔아야지 그게 잘 팔리는 주택이고, 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 발코니가 원래는 면적 계산이 안 됐던 건데, 안 되게 해서 분양을 해갖고 확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발코니가 다 커져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 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서부터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서 실제로 이론만 보지 말고 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도 자동차처럼 부품을 가지고 결합하면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과연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실증을 하는 게 2002년도에 지은 KOHP 21이라고 해서 KICT 오픈하우스 프로젝트 21 이렇게 해서 21세 이후에 맞는 주택을 만든다라고 하는 식의 이름으로 붙였고, 자유롭게 오픈된 공간, 그리고 오픈된 의사결정, 그리고 오픈된 마켓에서 오픈된 부품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집을 마음대로 고쳐줄 수 있는 집. 지금은 콘크리트 벽이 다 막혀 있으니까 한번 지어진 집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지만은 그 안에 벽을 다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꾸며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 가서 먹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에 햄버거 여러 개 붙여서 먹듯이, 마찬가지로 주택에서도 공간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다 바꿔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방수도 줄이고 키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런 걸 돈 크게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짓는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만들어 놓는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만들어 놓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이 우리가 지으면 팔릴 시절에서는 내가 지어놓고 업체들은 돈을 받고 팔아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AS는 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건설업체는 짓고 팔고 이익을 남기고 그만이지, 내가 그 다음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는 거죠. 아무런 책임도 없고 거의. 그래서 중간에 일부의 하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1년, 2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하자만 해주면 다 끝나는 시절이었는데, 보니까 이 시점쯤 되니까 우리나라 지은 게 주택이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게 1930년에 지은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한 20년 정도쯤 되면 집을 다 헐고 재건축한다고, 재건축 말하는 바뀌면 무엇이 바뀌더라고 들었을 겁니다. 재건축을 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재료가,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100년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다죠. 적어도 못 써도 한 65년 정도쯤은 콘크리트 수명이 갑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처음 가면 그렇게 딱 망가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 하면서 강도가 더 좋아집니다. 지어지고 나면. 그런데 그게 한 20년 정도 되면 한참 강도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대개 20년 정도 돼갖고 이 집 못 쓰겠으니까 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20살 딱 됐는데 너 죽어, 이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참 그 이제 힘을 발현할 때 이거 건물을 못 쓰겠습니다. 왜 못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콘크리트 구조체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 배관이 나가 빠져서 녹물이 나옵니다. 영물 창에 뭐 이렇게 단열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못 쓰겠습니다. 거기에는 뒤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돈을
적게 드리고 큰 집 주면 새 집을 주는 그 뜨거미 집처럼 새 집을 주는데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훨씬 더 크고 좋은 집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웃기는 게 뭐냐면 한 18평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습니다. 한 60평은 훨씬 미만인데도 요즘에도 한참 많으면 10억 뭐 이렇게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집이 더 비싸다.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큰 집이 더 비싸요. 어떻게 더 비쌀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뒤에 깔려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는 집이. 불안전합니다. A, B, C, D, E급이 있습니다. E급은 당장 털어야 되고 D급 같으면 위험하니까 좀 살 때 좀 조심해서 살고 추후에 재건축합니다. 이런 거 C 이상이 돼야 계속 가는 건데 사람들은 뭐를 원하느냐? B나 E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집은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가 딱 붙어 있습니다. 추 안전진단 D급 아니 B급 통과 추 그래서 그렇게 써갖고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자기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쓰레기가 돼갖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그 당시에 없습니다. 다 매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다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겨갖고 내가 돈 받는 거는 좋습니다. 완전히 모순적인 다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인기 현상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 모델입니다. 고쳐서 씁시다. 아나바다 운동이 있습니다. 아끼고 나눠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서로 나눠주고 물건도 쓰듯이 건물도 결국은 다시 쓰자라고 합니다. 골조를 남겨놓고 망가진 것만 고쳐서 다시 쓰자라고 하는 게 리모델링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제가 처음 정책 연구들을 팀장이 돼서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리모델링 하는 데를 가서 보고 하니까 생기는 게 엄청나게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서 거의 신축 건축의 80% 내지 90% 정도쯤에 돈을 투자를 해야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건물은 짓 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뒤에 고쳐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범퍼 같은 거 나오면 옛날에는 다 판금이라고 해서 두들겨 가지고 맞춰갖고서 다 이제 도장을 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서 이렇게 범퍼 박으면 떼고 바꾸시죠. 그냥 부품 교환입니다. 교환. 고쳐 쓰는 거 없습니다. 다 교환하듯이. 마찬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모델링 같은 거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들이고 하면 안 되겠다. 가능하면 돈을 적게 들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니까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나중에 용이하게 하는, 쉽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성능 등급이 표시제도도 제가 팀장이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거의 내가 팀장이 돼서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만듭니다. 기술 개발하고 이야기해서 떠들어봤자 아무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에는 저희들 이제 두 가지 기술이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좀 F형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굳이 말하자면 상업형 기술. 이런 것들은 좋으면 그냥 누구나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설 기술은 조금 좀 다른 기술하고 좀 색다릅니다.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 중장대합니다. 굉장히 크고 두껍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기술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이 사용하는 기술들은 결과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들이 맞다고 보는 거고, 심할 경우에는 강제로 하는 것까지 갑니다. 후진국일수록 강제화하는 거고, 선진국이 되면 유도하는 쪽이 맞다고 봐서 유도하는 쪽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처음에 이 모델링을 고려한 신축 설계 기준 저런 걸 기준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누가 합니까? 사탕 안 주는데 누가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다 인센티브를 줘야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만든 게 밑에 이제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라고 하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를 건축법에 넣고 거기에다가 그 밑에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요 기준을 지키면 건물을 너는 짓는 양보다 20%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러니까 이제 사탕이 생기는 거죠. 이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면적 산정 기준이 아까 안목치수 바뀐 거는 당연히 저렇게 면적 산정하면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면적을 조금 더 크게 하니까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사는 사람은 더 큰 면적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우 좋으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다 해피하면 좋은데, 요즘 이야기처럼 뭐 누구는 해피한데 누구는 안 해피하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이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는 소비자, 마지막에 소비자도 해피하고 제공하는 공급자도 해피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주택도 자동차처럼 1리터를 가지고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연비 같은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건 단지 브랜드만 있습니다. 레미안이 있고, 이편한 세상이 있고, 힐스테이트가 있고, 그런 식으로 브랜드만 옛날에 있었지, 그 전에는 물론 뭐 다른 이름들이 또 있고, 그 전에는 또 지역 이름이 있고, 뭐 이렇게, 지역 이름, 건설 이름, 건설 업체 이름, 브랜드 이름,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파트가 세상에 오는데, 어쨌든 브랜드만 있지, 성능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 그래서 레미안의 삼성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 성능을 만들려고, 남들과 달라, 내 건 달라, 이런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성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국토부 쪽으로 가면서 주택 성능 등급 표시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어떤 거는 몇 등급, 소음은 몇 등급, 가변성은 몇 등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쫙 해놓으면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주택 성능 등급 표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뿐입니다. 프랑스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는 임의로 해주면서 대신에 일정한 등급이 안 되면 비용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임의로 하는데 대신에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근데 상호 매매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능 표시만 의무화해놨습니다. 성능은 무조건 표시해라. 원제가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도 맨 위는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 문제, 그 다음에 밑에는 거기에 따른 제도의 문제, 그걸 연구를 하면서 기술을 하고 제도를 하고 이러면서 같이 있는 거가 전체가 제가 한 20년 정도 쭉 해오면서 제일 처음에 평면 연구와 MC 연구, 그 다음에 시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첩하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금 이제 하나로 기결되는 게, 종합적으로 기결되는 게 장수명주택이고 20년이 넘게 걸려서 인재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건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짧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하면은 자기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뭐 용준 총장이 이야기를 해서 많이 유명해진 이야기, 자기가 이야기한 거 아니지만, 선조도 이야기한 거를 다시 대인용했는데,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 지 아는 게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지혜도 있지만 지식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업, 대학위원회 제일 밑에 저 옆에 있는 땡땡이 밀방울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3-4페이지 정도가 있는 내용들이 수능형 주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수능형 주택은 굉장히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집을 가구 칸막이 같은 거 갖고 마음대로 막 바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살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 집을 한번 들어가면 똑같이 보통 집에 사람이 맞춰서 살잖아요. 옷 같은 데 사람이 맞춰라. 옛날에 군대는 그래서 옷에 사람이 그냥 맞춰서 살았습니다. 요즘엔 정반대지만. 사람의 옷이 맞춰야 되고, 사람의 집이 맞춰야 되고, 사람의 환경이 맞춰야 되고, 다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환경에, 공간에, 여기서 사람이 맞춰서 살아야 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그 반대로 가는 거가 저 책 속에 몇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재밌게 이제 들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면서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라 라고 하는데, 업체에 프로포저를 제안을 하고 거기서 업체가 연구비를 대주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하게 된 거고,
그 당시에 88년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요즘도 영국에 해야 하는 1억 거기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1억을 받아서 두 번째 있는 노란 표지 같은 저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런 연구를 쭉 하면서 공간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컴마이도 개발하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특허만 몇 개 내고 하나도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연구도 마찬가지고 그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연구도 너무 앞서가는 연구를 하면 조금 그 현실에서는 조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진가를 알겠지만 물론 연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실용화 연구를 할 때는 너무 앞서가면 한 발만 앞서가고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반발 앞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발만 딱 앞서가면 남들이 좀 하여튼 만족할 때 애매모호할 때 치고 나가면 노래방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남들이 안 될 때 가서 먼저 하면서 뒤에 노래방 차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다 그러니까 이거 막 처음에 이제 하는 거 장사 잘 된다 그러니까 나도 해볼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사양이 되고 남들이 알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연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술 개발할 거나 모든 게 마찬가지로 남들이 알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차별화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반보 앞서가는 남들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연구 자체는 멀리 앞서서 연구는 기본적인 연구는 해놓더라도 실제로 실용화 연구는 반발이 앞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가 되면서 제가 시커먼 이제 박사님 논문을 쓰게 됩니다. 물론 내용은 완전히 이제 다르고 저 박사님 논문 쓸 때 저는 좀 이제 그 생활에 진짜로 가변형이 필요한다. 저때 이제 이걸 하면서 주변에서 바로 동료들이 내한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변형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왜? 지역은 팔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자기가 이사 가서 가면 되는데 이사 가면 돈도 남기는데 필터링 효과라고 해서 조그만 돈 조금 벌면 좀 크게 하고 또 팔아먹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안 오릅니다. 안 오르고 이제 다 끝난 시대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런 이야기 하면 야 너 미쳤어. 그건 안 돼. 주변에서 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이제 한 거고 그러면서 진짜로 필요할까? 상업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요구는 뭐 필요한가 이런 것 때문에 한 300집 정도쯤의 집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들 만나서 인터뷰 조사를 하는데 그냥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고 사는데 문두들기로 들어가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들어와 갖고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 잠은 어떻게 잤으며 뭐 밥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어느 위치에 놓았으며 왜 그렇게 놓았으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이제 물으니까 참 도대체 주택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쫓겨나기도 하고 아줌마들 잘 보시면 뭐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집을 3년 동안 찾아가갖고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진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후궁합이 있는 저런 논문은 나올 수가 없죠. 요새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가능했는데 요즘에 나온 거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모든 내력을 다 보면서 생활과 공간을 합니다. 어떤 생활기에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거죠.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건 뭐 쓸모없어 버리고 저거 새로 더 좋은 거 사야지 업그레이드 된 거 사야지라고 하는 것은 다 요구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그런 것들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사 못 가는 사람들은 개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맞게 개조를 하는데 옛날 거는 기동 방식이었기 때문에 개조가 가능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80년대 이상 이후부터는 거의 대개가 벽 방식이 내력 벽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것들인데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하고는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안 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구가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뭘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거다 유치를 시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저런 것들에 대한 공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변화하고 다양화에 대한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택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방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듯이 그 다음에 그 변화 시간에 따라서
어릴 때 하고 또 조금 더 컸을 때 하고 그 이후에 하고 다 다르듯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전라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특히 한옥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강원도가 다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성 이렇게 해서 좀 휴전선 근처만 딱 가도 그 왕곡마을 같은 데를 가보면 우리가 남쪽에서 볼 수 있는 팻마루가 없습니다. 마루는 있으되 우리 바깥에는 다 열려 있습니다. 배층이 열려 있잖아요. 다 들어가면 그냥 오픈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오픈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벽으로 막혀 방처럼 바깥에서 방만 쫙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추우니까 부엌이 있고 그 부엌하고 대청이 있는데 그게 별이 없이 터져 있습니다. 왜? 부엌에 열기가 들어가면 그게 대유에 의해서 방이 따뜻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부엌 옆에는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하고 소가 좀 따뜻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것도 내부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간지방이니까 옛날에 호랑이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있고 하고 그런 도둑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뒤주 같은 것도 그 안에 내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지역형이 있습니다. 그다음 가족형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형은 요새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편목을 딱 하나 엄마 하나 아버지 뭐 이런 거 하고 요즘은 남편 없는 애기만 낳아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아닌데 혈연이 섞인 가족은 아닌데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가족처럼 사는 그런 비혈연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코하우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자기 집은 조그만하게 있대 공용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실, 식당, 부엌 이런 건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그 거실 같은 데서 놀고 이렇게 하면 또 자기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일부 생활, 공용 생활은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가족 수 같은 것도 차이가 나고 라이프 사이클도 차이가 나고 라이프 스타일도 차이가 나고 자기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은 문화기술대학원에 있지만 전문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 다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하면은 저도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사진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림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또 이제 다른 그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요즘에 이제 재밌는 것은 가족 수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가족이 평균이 2010년에 오면 평균 3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소에도 우리 처녀들이 40대 중반, 후반의 처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드미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여자들이 저희들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 특급 여자는 결혼하기 어렵다. 당연히 남자도 특급이어야 하는데 아니면 여자가 공주면 남자가 돌쇠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모시고 살 자신 있는 남자는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 자신이 없으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급 여자는 거의 결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낳아야 된다는 것 편견도 또 이제 있기 때문에 대개 자기가 특급이면 남자는 특급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남자는 잘 없으니까 애랑이 혼자 살자 이런 거고 결국은 남자들 제일 찌질한 남자들은 결국은 결혼을 못합니다. 왜? 상대해줄 여자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애매모호한데 그러다 보니까 1인 가족이 요즘에는 가장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한 24%가 넘게 1인 가족입니다. 그럼 2인 가족이 기껏해야 한 23%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럼 두 개나 합하면 50% 가까이 가. 우리나라의 가족 수의 한 50% 정도가 거의 1인 내지 2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요새는 막 큰 집 해갖고 팔면 안 팔립니다. 왜? 집값 쏟아가야 큰 집 살 텐데 집값은 안 올라가지. 큰 집 살아봤자 관리비만 많이 나오지. 그럼 굳이 큰 집에 살 이유가 없다. 1인용이 2인용을 이렇게 또 소형, 작지만 강한 주택, 강소형 주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지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건축이나 주택은 사회적인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빨리 읽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금방.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건설업체들이 부도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퇴출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보시는 평면과 같이 다 빵 틀에 넣어갖고 큰 빵, 작은 빵 하듯이
거기서 거기 것들만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르게 하는 건데, 맨 밑에 있는 일본의 이제 그 주택인데, 지금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집마다 다 다른, 공동주택이면서 집마다 같은 형태도 없고, 같은 면적이 없고, 같은 공간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위에 있는 건 안양 박달동에 있는 동호회 주택입니다. 여기는 서울대 교수 그룹들이 초창기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와서 집을 만들었는데, 저기서 집이 다 다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 때가 8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실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구소 있으면서도 8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 한 개에 날려갖고 온갖 그냥 일들을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기 이제 컴퓨터를 쓸 수 있고, 뭐 쓸 거 있고, 애들 이제 밑에서 지원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갖고 쓰던 그런 집마다 다 다른 거 있었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번에 넥스트 21이라고 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른 거죠. 저 집은 아주머니가 굉장히 에어로빅을 좋아해서 밥만 먹으면 운동하고 막 이러는 이제 아줌마입니다. 운동할 때쯤 되면은 유리가 착착착착 나와갖고 에어로빅 실처럼 바뀌면서 거기서 혼자 에어로빅을 하시고, 옆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펴져서 쭉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가면 또 그 발코니에 서서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저런 데 좀 하모니 집 해갖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온가족이 모여갖고 바이올린 뭐 이런 거 이제 피아노 이런 거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집이 있는 거 아니야. 도예가의 집이 이래갖고 그 집은 막 집에도 작은 소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액티브 실버가 이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양계 같은 걸 좋아를 해서 평균 양계 이런 거 막 하시고, 할아버지는 군제를 좋아해갖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이런 이제 굉장히 거기에 이제 그 시간이 별로 없어 이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제 요리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오토메이션 앞에 있어가지고 안에서 요즘 나오는 것처럼 사이버 아파트 내지는 그 인텔리전 딱 같은 거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스위치 딱 누르면 이제 요리가 쫙 나오고 뭐 어떻게 하고 순서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의 다양한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씩 이제 유형을 그럼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 개 만들면 계속 이사라고 하는 그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사를 한다는 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것들인데, 한 집에서 다양성을 갖춘 한 집을 만들면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계속 다양하게 바꿔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가변성이나 다양한 변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변성을 향상해서 할 것이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지만 후자가 훨씬 더 생활에 적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다 이제 검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 방식의 공간사용 패턴, 실상 패턴, 주요, 의식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을 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지금은 이 집은 없어졌습니다. 444호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19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시민 아파트의 어떤 전성시대입니다. 70년 전으로 해서 한 2년, 3년 정도까지 하고 68년에서 70한 3년, 4년까지 가다가 이제 끝났는데, 70년대 지으면서 4월달에 서울에 와우 아파트가 완로 무너졌습니다. 공사하다가 중간에 이제 일부는 준공이 되는데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서울시에서 막 건물 다른 거 많이 짓고 있었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책임 문제도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따르잖아요. 그럴 때 이 집은 여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기둥만 저렇게 바깥으로 돌아가 있고, 하얗게 된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그 안에가 계단실인데, 화장실만 딱 주어지고 나머지는 기둥만 딱 있는 상태에서 볼조만 딱 놔둔 상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쌀 한 3가마니가 정도만 하면 저기 들어와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 18평, 21평 정도쯤 됩니다. 그런 집에서 들어와서 사는데 방만 9회만 집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들이 다 알아서 사세요. 너들이 알아서 너들 집을 지어서 살아라 라고 해갖고 나온 게 이쪽에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 공간 구성도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주어진 형태는 같지만 외곽의 큰 형태는 같지만 나머지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형태로 가진다. 더군다나 한 집이 천장이 낮은데도 위에 다락도 만들고 별쇼를 다 하는 사람이 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르더라고요.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저 집이 반층 올라가서 반층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곧바로 자기 문 열면 이게 그 앞에 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층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을 없애고 딱 막아버리고 곧바로 외벽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에 출입구를 만듭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은 대개 출입구 들어가서 자기 들어가는 길이 하나밖에 뿐이지만 여기는 뒤로도 나가도 되는데, 그리고 뒤에 부엌 만들어 놓고 뒤로도 나가고 앞으로도 나가고 단독주택처럼 1층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계획을 해갖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15년 정도 이상 뒤에 그런 이제 설계들이 나옵니다. 그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죠. 나중에 갤럭시하고 애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의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자 생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사용자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져. 보시면은 저쪽에는 인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의 크기나 위치나 어떤 집 창문이 있고 어떤 집은 없고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요구가 그만큼 다양한데 우리는 그동안에 굉장히 획일적인 것들을 많이 지어왔다라고 하는 반성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중간에 평면이 있는데 같은 하나 예를 들어서 저런 다양한 평면이 하나에서 칸막이 같은 것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거고, 거기에 중요한 게 일단 칸막이고 다른 나머지도 많이 있습니다. 치수 문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굉장히 같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하나의 건조 속에서 다양한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가변형의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치수에 대한 문제나 아까 칸막이를 한다 그러면 그럼 얼마만큼 크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러면 접합을 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가변형 주택이 평면이나 칸막이 쪽에 중점이 들었다고 하면 그 표준화 연구 쪽에서는 치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생산을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설명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들이 조금 더 심화하고 다양한 쪽으로 간 거죠. 그걸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생긴 연구의 문제가 뭐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못했던 내용의 연구들을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 다음 단계에 설계 표준화와 자재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음악이나 이런 데도 다 똑같은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음악에도 이렇게 5선이 있듯이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있어야 5개 선이 있는 거죠. 5선이 있어야 위치가 어디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건축에서도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에 올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음계가 있듯이 4분음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8분음표 이런 거 있듯이 길고 짧은 게 있듯이 모듈도 치수도 긴 치수가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치수는 한자라고 하는 30cm에 가까운 치수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계의 위치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구성재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외벽이나 내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모니와 같은 이 MC라고 하는 모듈러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것 문입니다. 들어가는 출입구 문인데 치수는 비슷하고 어떤 계열을 가지고 있더라도 형태나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다.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이고, 위에 석굴암입니다. 위에 거는 석굴암 같은 것들이 평면인데 위에 본전물이 약간 뒤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안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석굴암이 약간 치우쳐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 석굴암이 원래는 우리가 결로라고 하죠. 이슬이 맺히는 현상, 결로. 이런 게 원래 석굴암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 저기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 저거를 다시 중수하는 과정에서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고 나니까 안에서 습도가 높아지니까 이슬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결도가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했느냐. 밑에 저기에 보이는 이렇게 디귿자로 쭉 생겨놓은 거 있잖아요. 저 원통, 본전부에 있는 밑으로 쫙 일직선으로 해서 바닥으로 감노수라고 하는 물기를 줬습니다. 바닥에 물기를 쫙 흘렀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돌을 깔아 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본전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위에는 그 감실이라고 해서 위에 부처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벽에도 있지만 위도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닥하고 커져 있습니다. 자연하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의 온도에 맞춰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바닥에 차가운 물이 있는 데만 물이 흘러가는 그 부위, 바닥 부위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막아놨으니까 다 생깁니다.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저 하나하나의 형태들은 다 이런 모듈과 비례와 치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만든 게 아니고 다 일정한 비례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대로 잘 만든 거는 다 일정한 비례와 치수가 되어 있습니다. 군국사도 마찬가지고 동경사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것들은 동경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아마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최순 선생이 부석사 무량수전 배우는 기준에 기대해서 이런 것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럴 텐데, 진짜 부석사는 한번 가보시면 가서 그 위에 진짜 그 배우는 기둥에서 쭉 밑에 내려다 보면 선계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사바세계라는 게 저런 거죠. 진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느낌이 너무 호방하고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거기 국보 경치에 대한 국보 1호로 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는 정도의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석사 무량수전은 건축에서는 진입니다. 아주 진수를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울림 기둥도 있고, 배울림 기둥은 엔타시스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있지만 한 3분 지정하고 있으면 이렇게 뿔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지만은 좀 안정적인 그런 구도를 가지고 하고, 우리 하복은 다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안공이 다 먹혀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코너에는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안솔림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 재료나 만든 사람이 미, 이런 것들,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게 이제 비례 관계나 그런 모듈이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도 이제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30cm 내수를 많이 이제 준용을 하고, 30cm 내수의 3분의 1 수가 제일 좋은 것들은 2로 나눠질 수 있거나 3으로 나눠져 떨어질 수 있는 숫자가 가장 이제 자연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0cm를 인체 치수하고 가장 가깝고 해서 30cm의 치수를 바탕으로 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10cm, 수평은 30cm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음악의 무게를 작성하듯이 부품의 크기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옆에 있는 게 중심선이고 저쪽에 있는 게 안목치수입니다. 대개 치수들이 이게 97년 이전에는 이쪽에 치수를 쓰게 됩니다. 이쪽에 치수를 쓰면 저기 중간에 저 동그라미가 있는 그 사이가 기행전들이 있는데, 저기에서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치수는 일정하게 가지만은 표면에서 표면까지, 페이스에서 페이스까지, 그 페이스 투 페이스의 치수는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링 기능존이 이쪽이라고 쓰는, 저쪽에 안목치수라고 쓰는 저런 것처럼 그 기둥 바깥과 벽 바깥의 치수가 정확하게 어떤 치수 계열을 가지면 저거는 공장에서 마음대로 생산해서 가져와서 끼워 맞춰 쓰세요라고 하는 건데, 일본에는 크게 두 가지 치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경의 치수와 이쪽에 오사카에 있는 간서 치수가 다릅니다. 동경에 있는 치수는 이쪽에 있는 중심선 치수를 쓰고, 저쪽에는 관사리, 관서 지방의 오사카, 고베, 나라 이런 데는 저쪽에 있는 안목치수를 씁니다. 안목치수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은 바다미를 많이 깔아서 씁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치수가 정확하기 때문에 바다미 크기가 딱 정확하게 90cm 곱하기 180 이렇게 해서 석장, 넉 장 반, 6장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집에 껍데기만 딱 만들어 놓습니다. 내주택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바다미를 몇 장을 살지, 문은 몇 장을 사고 가야 될지를 딱 하는 자기가 사서 갑니다. 그럼 사는 사람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산 사람하고 상담을 합니다. 살 거냐 말 거냐? 사면 팔고 가는 거고, 안 사면 다 뜯어갖고 시장에 가서 팝니다. 중고시장에. 그럼 이제 유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쪽 타입이 훨씬 더 좋다. 왜? 건물을 한번 지으면
골조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데 내장이나 외장이나 이런 치수들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바꾼다. 사람들이 좀 쓰다 보면 실증 나니까 바꿀 수도 있고 망가져서 바꿀 수도 있고 올드 패션에서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는 수명도 길고 잘 변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내장은 수명도 짧고 잘 변한다. 그럼 잘 변하는 거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토너하고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를 한번 사면 토너 다 쓰면 계속 바꿔끼기하고 똑같은 카드지 바꿔끼면 되듯이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도 이쪽 방식보다는 저쪽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치수 체계를 이쪽에 있는 방식에서 다 저 왼쪽 방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목치수 설계로 완전히 만들면서 공장에서 생산해온 제품들이 현장에서 조립으로 끝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계의 방식들을 만듭니다. 콩나무 대가리를 만들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만들고 콩나무 대가리가 반쪽인 놈은 또 그렇게 튀어나온 데는 치수가 30cm 배수 나오고 이렇게 반수가 되는 거고 딱 끝나버리고 콩나무 대가리가 반쪽인 경우에 끝나버리는 경우에는 치수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 이게 ISO에서 나오는 그런 기호입니다. 우리는 여기 기호도 다 하고 도면 작성하는 방법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품을 저런 식으로 이제 위에 있는 건데 가구 역할도 하면서 칸막이도 하고 저런 것들은 가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칸막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칸막이가 되면서 가구가 되면 훨씬 더 쓰기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90년대 초반 정도에 이제 저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한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해서 자기 집들을 멋있다 여러 가지로 공간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런 안목치수의 MC 설계를 가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런 이미지로 작업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관련되는 저런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거를 이제 가고 한쪽에는 설계도구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제 만들고 해서 기술과 이론과 제도를 같이 동시에 알리게 되고 지금 그래서 어제는 몽땅 다 이런 식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공장 생산을 하고 이런 건데 밑에 거는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에브리 신도시에 있는 것들 슈팅처럼 생긴 저 집의 하나하나 부분은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해서 만든 겁니다. 현장에서 저렇게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품질이 좋거나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1970년대, 60년대 말 정도에 일본 긴자에 있는 나가긴이라고 하는 골과 기쇼가 만든 건데 저 하나하나가 캡슐입니다. 캡슐. 저 하나가 하나의 주택인데 아주 작은 주택인데 저거 캡슐 가서 끼는 거죠. 끼어서 캡슐이 다 망가지면 빼내고 다른 캡슐을 끼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건물도 신진대사하고 성장한다. 생물과 같은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고 그 위에 있는 건 벨기에 루뱅대학의 의학센터 건물입니다. 저기도 보시면은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치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비례 체계를 가지고 있는 10cm, 20cm 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재료들을 혼합을 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준화나 설계 표준화 쪽에서는 저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걸 자꾸 폐기라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걸 사고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공장에서 제작되게 프레임을 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저런 것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학교도 만들고 집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막 며칠이면은 집이 다 지어집니다. 보통 2층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데서 만들어서 해본 걸 보면 하루만 하면 집 다 짓습니다. 전부 땅콩주택 혹시 보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며칠이면 다 지는데 그건 판넬 방식으로 하지만은 거의 이제 표준화가 되거나 하면 그런 것들 다양하게 조립하고 종합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자료를 그냥 가지고 온 건데 저렇게 만들어보면 판넬 방식이 좀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지으면 금방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은 몇 년 걸리고 하는 개념이 없고 보통 며칠 만에 집이 다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원데이 하우징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 만에 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연구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다 이제 기본은 이런 설계 표준화 설계의 기본을 가지고서 가야지 그 다음 공장 생산이라고 하는 게 가서 비로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이제 90년대는 저런 작업들을 많이 이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서 다시 이제 더 이제 심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도로는 공공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그렇든지 뭐 공사가 하든지 도로를 쫙 만듭니다. 그럼 차선을 쫙 긋습니다. 차선이 건축의 기준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 이렇게 차선 특히 중앙 분리선. 넘으면 안 되죠. 넘으면 잡습니다. 벌금 냅니다. 거기서 사고 치면 중과실, 범죄, 그래서 뭐 벌금도 비쌉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건축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 기준선을 넘으면 그 다음에 오는 공정이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자기의 능력이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하게 SUV를 타든 뭐 세단을 타든 뭐 아무거나 자기는 알아서 타게 됩니다. 주택도 똑같이 서포트와 인필이라고 봅니다. 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권조가 있습니다. 구조체가 있습니다. 구조체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구조체가 있으면 한 사람이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거기 인필이라고 하는 내장의 칸막이나 외장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기둥 제외하고 안에 있는 이런 재료는 다 내장이라고 보고 인필이라고 보는데 채워넣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차를 사듯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공공의 재산이요 개인의 재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서포트라고 하는 개념과 인피지라고 하는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하는 그런 주택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연구를 하면서 가능한가라고 해서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계속 이제 물론 네덜란드 쪽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이론이 나오고 유럽에서는 70년대에 많이 좀 지어지기는 했습니다. 조금 지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보면서 다양한 실험주택들을 보고 나도 한번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2층짜리 짓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층 아파트의 중간층을 잘라갖고 끼워놓은 것 같은 그런 거고 외장도 주택에는 잘 쓰지 않는 철판이 물론 포스코에서 만든 그 에나멜 강판이기도 하고 요즘 고네오선 강판이라고 하는 건데 콘텐 강이라고 좀 붙이기도 합니다만 최초에 나왔을 때 그 제일 처음에 나온 재료들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1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서 저런 평면형을 이제 만들고 1층에 오른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부분은 금방 쓸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거는 화장실을 옮기고 부엌도 옮길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려고 해서 만든 그 형태이고 저쪽에 있는 것처럼 본조와 나머지 부분 다 분해해서 쓸 수 있는 부품의 분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중간에는 단면을 1.5층 주택을 지었습니다. 모두 2층 주택이냐 1층 주택이냐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1.5층 주택을 쳐서 바람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품들 다 조합하고 없는 거는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작업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쭉 합니다. 만들어서 이제 와서 건조 먼저 지어놓고 내장 갖다 붙이고 이제 안에 내장이 다 끝나면 내장하고 내장 끝나면 저기 밑에 보듯이 저런 판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런 판넬에 볼트를 조이면 저 벽이 닿습니다. 볼트 기어 같은 것들을 넣어갖고 벽을 세우고 여기 가구 칸막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자스트 볼트를 가지고 세우고 하면서 쉽게 조립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욕실도 조립식으로 바닥에 저런 판을 깔고 벽을 세우고 나머지 건식 벽체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의 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지금 다 경량 콘크리트를 이렇게 깔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은 밑에 저는 기판을 대고 거기다 파이프를 쫙 받고 위에다가 열 반사 판만 갖다 대고 위에 끝내는 그런 형태도 쓰고 요건 반건식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밑에까지 다 건식인데 위에 일부만 경량 콘크리트를 까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이제 보고 이런 다양한 이제 가능성, 평면 변화의 가능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희들 하고 나서 리모델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게 원래 구조를 지탱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거를 원래 밑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뒤집은 이유는 뒤집어갖고 하면 밑에 층은 깨끗합니다. 천장이. 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깨끗한데 저기 위에 저렇게 한 2층바닥을 깝니다. 전단지에 있는 그 콘센트라고 2층바닥을 까면 그 속에다 뭐로 쓰냐 수납공간, 바닥 수납을 하겠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쭉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일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다 공장에서 생산된 자재들 다 싣고 와서 위에 올리고 이렇게 보인 쪽에서 작은 것들이 구조가 되는 2차 구조가 되는 부분을 저런 식으로 쭉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 하면은 이게 콘크리트 속에 묻는데 저기서 묻지 않고 올려놓는다. 다 위에다 올려놓고 나중에 해체할 때 올려놓은 거는 들어놓으면 다 해체가 되기 때문에 구조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을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거는 다 수납을 썼습니다. 수납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만들고 여기 돌아가고 있는 저 판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납이 이렇게 회전하는 수납인데 저기서 가고 이쪽에 같은 경우는 밑에 서랍처럼 생긴 거는 저걸 쭉 빼면은 서랍처럼 생긴 수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좀 튀어나온 거는 신발장입니다. 그래서 올려낼 수 있는 신발장이고 그래서 바닥에 모든 것들이 다 수납되는 바닥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수납 공간으로 쓰는 그런 주택을 만들면서 위는 건식으로 칸막이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본에서는 잘 하지 않던 온돌을 깔았습니다. 온돌도 파이프가 일반적인데 파이프가 판형으로 해서 판으로 깔아서 온돌을 만들었습니다. 저것도 이제 같이 기술 연구원의 다른 팀들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실용화가 된 것들입니다. 요즘엔 제가 잘 쓰지 않는데 한 1cm 정도 두께의 판으로 해서 판에 여러 가지의 로처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물을 대각선으로 물이 흘러요. 판형이 이렇게 있으면 한 45에서 60정도쯤 판인데 그 속에 혼자 물이 다 차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이 뜨뜻해져서 파이프가 가는 것보다 물이 차서 면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찜질방 같은 데서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값이 좀 비싸서 손가락이 없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공간들도 저희가 한번 해체를 하면서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다 볼트로 조여놨기 때문에 묶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볼트 조이는 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 원래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칸막이가 있었는데 얘를 다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기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는 그냥 이제 연구실로 쓰고 이번에 회의실로 쓰면서 소호 같은 이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처럼 바깥에서 여기는 이제 집으로 쓰고 여기는 이제 오피스로 쓰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뜯어오겠는데 여기 막혀있던 이런 칸막이 같은 거를 해체해서 이쪽에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그래서 4시간 정도에서 다 해체 조립하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장이나 이런 아무런 이제 그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 과정입니다. 그 천장에는 다락도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락을 타고 올라가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부품들이 다 써서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을 쭉 이제 이런 것들 짓는 것만 하고 나중에 사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만든 것들이 이제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이렇게 고치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더라.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건조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쉽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연구 과제가 이제 저런 것들이 보고서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한 층까지 밑에 층은 필요 없이 기둥만 있는 걸 쫙 만들면 그 면적만큼 위층에 한 번씩 다 올려줄 수가 있고요. 평면이 저쪽에처럼 이렇게 생겨먹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코너 이런 집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양하게 또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새 집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밑에 지하에 파서 또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참 재밌었던 거는 이겁니다. 건축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철거돼서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이 아파트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측면을 다 이제 증축을 해놓은 겁니다. 늘려놓은 건데 재밌는 거는 늘리면서 안전에 관련되는 거는 한 회사가 다 합니다. 한 회사가 다 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그 아파트처럼 알아서 하다 보니까 창문도 이렇게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뭐 이렇게 되죠.
다른데 집 안에서도 화장실 위치에 파이프만 위치만 같을 뿐 다 다릅니다. 그것도. 이게 두 집을 한 집에 합한 집이 없나 이런 데가 있는데 경사져 갖고 있었는데 밑에 1층하고 그 바닥에 하고 높이가 한 층 정도 좀 높이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1층에 사는 사람이 밑에 살던 자기 집 밑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집을 막아가지고 계단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두 집을 한 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성을 주는 것들입니다. 계속 저는 그런 것들 이제 하면서 신축을 할 때도 그렇고 새로 만들 때도 그렇고 모델링을 할 때도 그렇고 사용자의 다양성을 주는 거.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걸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없애는 걸 하자고 해서 아무리 떠들고 우리가 기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신축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주택 기준을 만들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또 그 다음에 성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능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법에 쭉 돼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돼 있었는데 저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패키지화 해갖고 하나의 성능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택 성능에 대한 연구들을 했고 그걸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이 삼성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팀장이 돼서 작업을 삼성하고 같이 했는데 삼성에서 할 때는 그랬습니다. 레미안에 새로운 삼성이 레미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낸 게 상당히 초기입니다. 처음은 아니고 동아소네시티 같은 것도 먼저 있었고 한데 어쨌든 와서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성이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공기는 하와이 공기 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만큼 좋은 공기질을 가지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쭉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아파트는 일정한 그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간에는 스톱이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입니다.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소비자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훨씬 더 정보가 많이 있고 정보의 깊이도 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공급자한테 있잖아요. 공급자한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 쪽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정보의 균형, 비대칭성 이런 것들. 정보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이게 대칭으로 돼야 되는데 비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너무 센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에 대한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자는 게 굉장히 큰 취지였고요. 그래서 정보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면서 우리는 공공의 일을 하다가 보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이거를 한다고 정보 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다 들고 나는 게 건설업체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너희들이 정보 표시를 하라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감사원에 가서 투서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걔네들 이상한 짓 한대요.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신문 같은 거에 대해서 자기네 편 신문 한 기자들한테 그래갖고 쟤네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서 전화가 딱 오면 감사원에서 전화 오고 야 도대체 뭐냐. 자, 지금 선거 표시제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다면서 너도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래갖고 다 질서 내라고 해갖고 제가 그거 써주느라고 해서 진짜 뺐습니다. 쭉 이제 하면 쓰는데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입니까? 누구를 위한 건축입니까? 소비자를 위한 건축이죠. 소비자가 제대로 소비자한테 정보를 주자고 하는 것이지 누가 다 읽힐 것만 만들어서 또 주라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짓는 게 도대체 너희들은 다 잘 짓는다 그랬는데 그 기준이 뭐냐? 너희들 잣대 아니냐? 공통적인 잣대 놓고서 한번 공통적인 작도 속에서 너희들이 나오는 걸 한번 갖다 놓고 진짜로 성능을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 누가 1등인지 2등인지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막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들한테도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잘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잘하지 않더라.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그런 이야기 모르겠어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일본에서 만들었는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지를 아는 방법은 속을 들여다보면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을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쪽은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었는데 잘 보이지 않는 쪽을 대충 만든 게
거친 게 우리나라 쪽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런 만큼 사람들이 잘 하기는 앞에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서면 콘크리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모른다. 안 보이는 데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잘 해주세요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 저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 비싼 때도 좋고, 자기네들이 마찬가지로 주택 등급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는 걸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저희 다 많았습니다. 그걸로 다 모든 게 다 편경됐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했고요. 일본하고도 저희 가서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일본에서 이런 만드는 사람들, 모든 사람 다 만나고, 프랑스에서 만든 사람들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근데 지금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설계 도서만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됐고, 준공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성능을 표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항목들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홈 네트워크나 방송 같은 것들, 피난 안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성능 등급에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기 구조 관련 등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해오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변성 연구를 처음에 그냥 하면서 그게 부품하고 기술적인 연구를 하면서 실증식도 짓고 그 다음에 제도 만들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넣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만들어주고 거주자들을 똑똑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풀었습니다. 저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그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의 그 시공선에서 그 수명은 한 100년을 갈 수 있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건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뭐 건축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가변성이나 리모델링 용이성이나 유지관리 용이성 같은 이 수명도 물리적인 수명이 있고 기능적인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기능적인 수명이 우리나라 주택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능적인 수명을 없애자는 거고 장수명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 개념은 한번 지어서 100년 그대로 가자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대로 가면 10년 정도 있으면 패션이 바뀌고 사람 생활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듯이 마찬가지로 저희 관련되는 여러 가지는 수명이 짧은 거는 10년, 20년, 특히 설비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다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바꿔 낄 수 있도록 자동차처럼 망가지면 곧바로 카센터에 가서 새로운 부품을 바꿔 끼면 성능이 똑같이 나오듯이 건축도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저런 식으로 바꿔 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봤을 때 전체적인 이제 수명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빨간 게 우리나라 겁니다. 굉장히 비교했을 때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런 낮은 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환경에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푸른 색깔 제외하고 나머지 색깔은 다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게 문제다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 저 사회적인 기능적인 수명에 대한 문제들을 시공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 재밌는 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요거는 화장실 배관입니다. 이쪽에 새까맣게 보이는 거요. 어디 갔어? 얘요. 화장실 배관인데 요거는 밑에 집의 천장 속이고 요 위는 윗집 겁니다. 윗집에 사용하는 화장실은 이렇게 밑에 집의 천장 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보면 윗집 소유인데 실제로 위치하는 것은 아랫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시야나 응가를 하면 밑에 집에 물이 내려와서 시끄럽기는 밑에 집에 시끄럽습니다. 여기 터지면 밑에 집에 똥물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계속 밑에 집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소유로 받을 때도 문제가 있고 사용하고 받을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이쪽도 유지관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구멍을 좀 만약에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유지관리를 하라고 말라고 폼만 잡은 거죠. 실제로 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우리나라 건 가능한 보면 묻어줍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게 묻어놓는 거에 좋아하게 하면 우선은 깨끗하지만 나중에 고장나면 어디에 고장났는지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내려도 이제 주택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자동차나 뭐 우주 항공 이런 것들 같은 것처럼 공장 같은 것처럼 고장이 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짓는 거는 설계하는 거 1, 2년, 건설에 1, 2년, 사용하는 거는 100년.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용할 때
사용이 굉장히 돈이 적게 들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모든 제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가 아니고 시공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할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를 생각을 해서 설계도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그걸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가운데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거는 리니어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설계, 제조, 건설 저렇게 해서 망가지면 그냥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20세기의 사고방식입니다.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사용 리모델링을 계속하면서 반복하면서 가능한 한 수명이 끝날 때까지 간다. 건조 수명이 끝날 때까지 간다. 그 다음에 버릴 때 폐기물은 최소화한다. 이게 지금 지구 환경의 부하를 줄이는 거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고방식을 저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가 잘해야 되냐. 건축가가 설계를 잘해야 된다. 설계 쪽을 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품을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뭐 핸드폰 이런 것도 뭐 열심히 뭐 하고 있지만 조금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보입니다. 조금 있다 뭐 포가 나왔네 뭐 어쩌고 이런 뭐 김태희가 나온 줄 알았더니 자기 마누라가 나타났다고 좀 신문에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쓰다가 마누라도 쉽게 버립니까? 마누라는 어쨌든 간에 쉽게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바쁩니다. 삼성이 한동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마누라하고 애들 제외하고 다 바꾸자라고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잘 바꿉니다. 그죠? 그런 역량이 아마 있어서 이만큼 발전을 했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모든 테스트 시장이 우리나라입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제품 같은 거 새로 만들어서 시제품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시원찮다 그러면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볼 만큼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빨리 바꾸는 거에 대한 것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자꾸 바꾸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꿔서 못 쓰는 거는 저 사무국 같은데 제3제국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그 금 같은 거 보고내는 거 빼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인간도 아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원을 아낍시다라고 하는 게 이 장수명입니다. 20년 쓰고 버릴 거를 100년까지 씁시다. 그런 거고요. 가능하면 오래 씁시다. 그 다음에 재료를 쓸 때도 최소한 재료로 최대한 효율을 내게 갑시다. 이런 것들이 이 장수명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저기 뒤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까지 건설까지만 초점을 맞춰줘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뒤쪽이 유명해질 거다라고 유망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쪽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내구성과 유지관리 같은 거를 더 끼워가지고 그 오픈 하우징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또 확장을 시켰고요. 그런 거를 쭉 이제 환경공생주택을 하면서 우리나라 거를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의 주택들에 대한 것은 저런데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일 큰 게 일단은 벽을 말고 기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배관 말씀드렸는데 배관도 유지관리하기 쉬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계단식이나 복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하고 싶은 대로 집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저희 가진 생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위치도 자유롭게 되고 아까 화장실이 남의 집에 같이 가 있지 않으면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듯이 저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체,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 거 하고 새로 만드는 거 하고 비교해서 지으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대지급 문제로 이쪽 기존 거는 다 없애고 새로운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100년간 주택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실험적으로 1층, 2층, 3층, 4층 다 다른 구조 방식과 배경과 공간을 다 다르게 이제 맞춰봤고요. 이렇게 쭉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비에 대한 것들을 복도나 홀에서 쓰고 발코니에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자. 문 열면 다 보이게 하자. 뭐 이런 거고 이중바닥을 드러내면 쉽게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가자. 이런 치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집도 두 집을 쓰고 세 집을 쓸 수 있도록 한 집도 두 집을 크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다양하게 가는 방법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아까 같이 화장실을 남의 집에 보내는 게 아니고 배관을 자기 집에서 다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한 거고요.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관 속에 또 관을 넣어가지고 속에 관이 고장이 나더라도 바깥에 관이 보호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배관 시스템도 가고, 공간도 기둥은 2개밖에 없는데 가구 칸막이, 패널 칸막이, 화장실도 옮길 수 있고 부엌도 옮길 수 있는, 부엌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다양하게 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좀 신경을 써서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바닥이 이중바닥으로 해서 요 속으로 배관들이 가고, 요걸 뜯어내면 배관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구 칸막이 있고, 패널 칸막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에 대한 것들입니다. 문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미석이라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건데, 요거는 여다기가 되는 거죠. 미석이도 되면서 여다기가 되는 겁니다. 얘처럼 이렇게 그냥 밀어놓으면 이렇게 되긴 한데,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밀어서 열 수가 있는데, 대신에 얘가 여기 떨어져 있죠. 그죠? 여기가 떨어져서 여기가 밀려 들어온 애가 여기 바깥에 문에다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안거지기 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타기도 하고, 얘를 닫고 거꾸로 여기에 힌지를 붙이면 이렇게 들어 올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문에 대한 것을 모두 다 꼭한문이 만든 겁니다. 전통주택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새롭게 만든 거고, 이런 식으로 칸막이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이런 설비 같은 걸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배관을, 플렉서블한 배관을 또 배관 하나 속에 넣어서 슬리브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일반 아파트인데 좀 층 높이를 1.5배로 해갖고 단독주택처럼 집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계단도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쪽에 애들이 놓고, 부모들이 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가구 칸막이들이고, 패널 칸막이로 이런 거 쓰고, 유리한 쪽 화장실 같은 거, 건식 조립식입니다. 이렇게 부품을 다 가지고 썼고, 이렇게 높이가 있고, 다락이 있는 집입니다. 집에. 여기 밑에는 창고가 있고, 애들 방이 있고, 여기는 안방이고, 위에는 다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구조를 만들고, 방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구 칸막이를 설치하면 방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다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가구 칸막이 여기다 막고, 하나 문을 닫으면 그냥 수납공간처럼 보이는데, 문 열면 있고, 열고 올라가면 위에 다락하고 연결되면 얘들 방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만들면 이 다락이고, 이 앞에 그러다 보니까 천장고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천장고는 2.4m인데, 여기 3.9m가 됩니다. 골프채를 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 다음 위에는 옥상 녹화를 했습니다. 바깥에 외부 같은.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10% 정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니셜 코스트 맞추고 사용할 때도 좋고 이런 쪽으로 만들자 해서 이니셜 코스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요 부분에 공기 단축하는 것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밑에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아파트 밑에는 이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더 크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기둥 방식으로 해서 이건 뭐 그냥 항상 여기까 가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바깥에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구조체는 단순하게, 그리고 바깥은 외부는 공장에서 생산된 파넬 같은 것들 갖다 넣자, 이렇게 해서 바깥도 만들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 설비에 대한 뭐 시스템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해서 모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한옥이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한옥 아파트로 집어넣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옥은 자체는 고층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벽제의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뭐 유럽 쪽에, 북미 쪽에는 한 5층 정도 중까지는 가긴 하는데, 이런 한옥에 대한 것들을 아파트에 같이 좀 넣자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아까 기둥식으로 만들면은 거의 한옥의 이미지를 아파트에서도 거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아파트를 한옥같이 인테리어도 바꾸고 내부 공간도 바꾸고 공간 구성도 바꾸는 쪽으로 가고, 거기에 아파트 쭉 가는 입체적으로 다양한 이제 확장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용 주택을 다양하게 저쪽에는 밑인데 인공지방의 개념으로 보고 막 확장을 하면 전혀 다른 한옥과 장수용 주택이 융합된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불협적입니다. 원래 공장에서 꼭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은 현장에서 생산을 해서 조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장순위 주택하고 거의 같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직지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도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이 제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관계는 지금 이달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 다시 만드는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합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순한 요소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단순한 요소들만 좋으면, 합하면, 패키지화하면 전체가 좋겠지. No.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언니들 4명, 뭐 다, 한쪽에 다 내놓으라고 하는 언니들 다 합쳤더니 전체를 잘못 합치면 저렇게 된다. 저런 데가 이쁜 데가, 뭐 안 이쁜 데가 그건 뭐 사람의 주관을 판단을 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쪽 언니들이 더 이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단순한 합성은 문제가 된다는 건 퓨전을 하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체 큰 틀을 어떻게 가느냐에 전체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나라 보고 있습니다. 막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 다 있고, 또 김태희도 있고 다 있는데, 저런 애들 그 좋은 점만 합친다고, 요소를 합친다고 해서 분명히 좋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또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머리가 무지막지하게 좋은 그 과학자가 무지무지하게 웃긴 여자랑 둘이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둘 다 장점을 받으면 그 반대는 어떻게 할 거냐. 머리 나쁘고 못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부가 전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 전체 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융합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서 저는 연구가 항상 사회적인 바탕을 두고 가는 게 좋겠다. 연구와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실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걸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더 안 되더라. 그게 제도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비로소 제대로 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짧은 시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짧게 끝내려고 하는 건데, 사회적인 흐름이 중요하다. 모든 문화 같은 것들도 결국은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론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데 기술하고 제도하고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왔던 그 큰 틀 중에, 물론 이게 다는 압니다만 23년 정도 해왔던 메인 스트림 중에 하나가 이러한 흐름을 밟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항상 중간중간에 종합해 나가고 전체 처음에 기본적인 거에서 확장하고 재해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들 쪽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처음에 88년에 저런 연구를 했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에서 와서 저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면서 내가 작업을 해온 것들이 있지만 이 긴 기간 동안 사실은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긴 기간 동안에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흘러가는 거에 지금 큰 방향을 바꿔보려고서 지금까지 쭉 이제 해왔고, 그렇게 일부는 부분적으로는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저 트르케라라고 하는 박종화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 토마티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무엇이 유망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MB 정권에서 저 다소 녹색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있으면 바뀝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안철수 교수가 될까요? 박근혜 씨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될까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사회를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할까요? 복지일까요?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앞으로의 키워드가 될 거냐. 물론 지금의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환경 문제가 21세기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그거는 뭐 지구가 하나밖에 뿐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어제입니까 뭐 우주 정거장 도킹 성공했다고 해서 세계 세 번째로 우주 강국이 될 것이다, 접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언젠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열심히 타임머신 만들어서 이러면 가능하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라는 소리도 있는데 타고서 저 다른 나라 가서 먼 데 가서 지구 또 하나의 지구에 가서 살 겁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불가능하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면 결국은 지구는 하나밖에 뿐이고 지금 뭐 지축이 기울어졌느니 어떠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지만은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은 틀림없다. 오늘 아침에도 아열대 생물들이 제주 앞바다에 많이 나타나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와 있고 우리도 안 그래도 그렇고 대나무 북한계선도 강물을 넘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소나무도 없어지고 지구 환경들이 다 이제 서서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영원한 하드라고 봅니다. 21세기의 하드라고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또 하나의 이런 환경에 새로운 걸 입히는 건 뭐냐. 물론 뭐 요즘 뭐 태양열 이야기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11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만 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그쪽도 관심거리겠지만 효율을 어떻게 높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음 판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 속에서 뭐를 찾을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흐름들을 가졌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배운 그 책을 놓고 그걸 할 때는 진짜 무식한 용감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과감히 던지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28살 때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런 작업들을 쭉 이제 했는데 지나면서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잘 이제 다듬어 가느냐가 굉장히 아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십 년 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제도와 사회와 기술과 이런 이론을 같이 한꺼번에 아우르지 않으면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쪽으로 초창기의 기술 연구가 후반기의 제도 연구하고 계속 결합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요즘도 그런 연구들의 쪽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하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저도 좀 참여하고 있는 거가 제로 카본 그린홈 하고 있습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제로화하는 쪽에 이야기들을 해서 에너지 제로, 혹은 플러스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혹시 뭐 한 시간, 한 40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여러분들 앞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사실 제가 부담을 가지면서 전혀 다른 그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데 와서 하면서 사실은 귀중한 시간을 뺏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끝내서 감사합니다.